책 페이지, 얘들아, 지금, 정규 교재 한번 펴볼까요? 122쪽. 수업 교재. 122쪽. 세린 오늘 피곤해? 아니요. 진짜? 네. 안 줄 거라고 믿어요. 122쪽 펴보세요.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하나만 안내할게요. 다음,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20개 학원 오는 사람, 20개 국어학원 오는 사람, 손? 우리 친구들 다 금토일 중에 와요? 두 번 다? 그럼 안타깝게 됐네요. 다음 주에 두 번 다 오시면 되고요. 그냥 정상으로 오시면 돼요. 자, 근데 숙제를 다음 주까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가수업, 나수업 숙제 있잖아요. 이번 주에 제공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다음 주까지 하시면 되고, 그럼 그대들은 여행 갔다 와서 하시면 되니까. 근데 너네 잠깐만 그거는 내야 되거든. 다다음 주에 좀 이따가 살짝 조금만 남을 수 있을까? 조금만 얘기해줄게. 너네가 기억해야 돼. 나 안 까먹게. 자, 어쨌든 다다음 주에 이번 주에 나가는 숙제를 검사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등원하면 정규 교재 안 가져와도 돼요. 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줄 거예요. 그걸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근데 다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걸 줄 거야. 3월 대비 자체 모의고사 줄 거거든요. 그걸 또 다다음 주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다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 게 3월 대비 학원 자체 모의고사랑 가나 숙제. 그럼 다다음 주에 숙제를 몰아버리면 우리 친구들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라는 거예요.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잠시만. 다음 주에 주면 우리 유지원 씨 여행이 6일부터지? 아, 그러면은 괜찮겠다. 너네도 그냥 다음 주에 그 학원 자체 모의고사 주면 화요일 전까지 제출하면 돼요. 다른 친구들도 똑같아요. 그 기준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현대소설 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 우리? 뭐 배웠냐면, 세린아, 작품 안의 서술자가 주인공을 관찰하는 시점 뭐예요? 1인칭 관찰자. 그렇지,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다 파악하고 있으면 전지적 작가 시점. 맞아요. 잘했어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을 관찰하는 거 뭐야? 3인칭 관찰자 시점. 우리는 시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거리,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 독자와 인물의 거리를 볼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물의 유형을 볼 거고, 그리고 서술자의 태도,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객관적 태도 이런 거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거리부터 보도록 하는데, 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란 밑줄, 서술자, 인물, 독자 사이에 가깝고 멀게 느끼는 심리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심리적 거리야.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서술자가 독자를 가까이 느끼는가, 심리적으로 독자가 인물을 가깝게 혹은 멀게 느끼는가가 거리입니다. 자, 이 거리라는 것은 소설의 시점이나 소설이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냐 1인칭 뭐 관찰자 시점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인물 제시 방법,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여기 하나 고칠 게 있어요. 여기 멀다 X하고 가깝다라고 써주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 독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좀 입장이 달라요. 학자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에는 가깝다라고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고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어떨 때 가깝냐, 어떨 때 뭐냐. 자,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독자는 인물의 심리와 사건 전후를 모두 말해주는 친절한 서술자를 가깝게 느낀대요. 독자는 다 말해주는 서술자를 가깝게 느낀대요. 예를 들면요. 쌤이 서술자야. 주인공이 규림이야. 독자가 소정이야. 독자인 소정이한테 쌤이 규림이는 연예인 최우식을 좋아하고요. 색깔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다 말해줘.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느껴요? 그렇지, 친절하게. 가깝게 멀게? 가깝게.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독자는 다 말해주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곧 주인공이잖아요.
맞죠? 서술자가 나 오늘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해서 다 말해주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서술자를 뭘 어떻게 느낀다고? 가깝게 멀게? 가깝게 느끼고 이와 달리 내면 심리를 안 말해줘. 관찰한 내용만 전달해줘. 그러면 멀게 느끼는 거야. 밑줄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를 멀게 느낀다. 서술자가 친절할 때 독자는 가깝게 느낀다. 이게 이와 달리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쌤이 우리 윤재한테 지원이는 뭐 다음 주에 홍콩에 가는데 홍콩에 소정이랑 가족끼리 간대. 우리 지원이는 어떤 걸 좋아하고 다 말해줘. 그러면 우리 윤재가 지원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막 본인이 알려고 노력을 할까요? 쌤이 다 말해줬는데 안 말해줘. 윤재는 지원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다 말해주니까. 다시 말해서 서술자가 이미 인물에 대해 독자한테 다 말해주면 밑줄. 독자는 굳이 인물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않아. 서술자가 다 말해주니까. 우리 지원이는 어디로 여행을 갈까? 무슨 색을 좋아할까? 알려고 하지 않는 거야. 노력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안 줄어들어요. 이해됐어요? 따라서 얘들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잠깐 제껴두고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인물을 멀게 느껴. 왜? 전지적 작가가 인물에 대해서 독자한테 다 말해주니까 독자는 인물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근데 요건 하나 가로해 놓을게요. 요거 일단 지워주시고요. 요렇게 밑에 있는 거 지워주시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인물을 독자는 가깝게 느낀다.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서술자가 곧 주인공이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독자한테 다 말해주니까 아까 가깝다고 했잖아요. 아까 위의 설명과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가깝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밑줄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일 때는 예를 들면은 은진이는 오늘 화가 많이 났다. 화가 난 이유는 어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 독자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은진이의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러면 독자는 상상하는 거야. 손이 왜 떨리지? 수전증 있나? 아니면 화가 났나? 아니면 춥나? 상상하게 되는 거야. 독자가 더 가깝게 가서 알려고 노력하는 거야. 관찰자 시점일 때 인물을 어떻게 느낀다? 멀게야 가깝게야? 가깝게 알려고 노력하니까.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마지막 거리.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형광펜. 자, 수민이가 서술자고 규림이가 인물이면 수민이가 만약에 전지적 서술자야. 그러면 규림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야. 그럼 가까운 거야, 먼 거야? 서술자와 인물이? 가까운 거예요. 서술자가 여기는 괄호할게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거야.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하고 주인공이잖아요. 거리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서술자가 주인공이니까. 자, 어쨌든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을 다 아는 거니까 거리가 그럼 소정아 가까운 거야, 먼 거야? 그렇지, 가깝다. 반면에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과 행동만을 서술해. 내면을 모르는 거야. 쌤은 세린이의 속마음을 몰라. 겉만 볼 수 있어. 그러면 거리가 먼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즉 밑줄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멀다. 오케이? easy. 그러면 여기 옆에 인물 제시 방법과 거리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직접 제시, 간접 제시 할 때 할게요. 넘어가고. 자, 인물의 유형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물의 유형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형광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형광펜 해주세요. 자, 평면적 인물은요. 성격이 안 변하는 거야. 소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악질이거나 하면 평면적 인물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하지 않는 거야.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안 변하는 거야. 예를 들면 흥부전에 흥부. 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인이야. 아주 착해요. 착해 빠졌어요. 맞죠? 자, 이와 달리 입체적 인물은 사건 전개에 따라서 성격이 어떻게 된다? 변화하는 인물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1편 봤어? 안 봤어? 1편. 닥터 스트레인지 봤어? 기억이 잘 안 나요? 모르겠어요? 1편. 뭐야? 마블 재밌는데 1편 봤어? 안 봤어? 봤어. 역시 뭘 좀 아네. 자, 봤어 안 봤어? 범수. 안 봤어? 헉! 숙제야. 너네 다다음 주까지 보고 와. 장난이고요. 너무 재밌거든요. 아이언맨 본 사람. 아이언맨 봤어. 좋아. 아이언맨 안 봤어. 슬프다. 내용 설명을 해줄게요. 닥터 스트레인지 1은 어떻게 전개되냐면 아주 유망하고 돈도 잘 벌고 아주 인기 만점인 의사가 주인공이에요. 정말 실력이 대단해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는 환자들만 좀 치료를 해주고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어, 처음에는. 그날도 어김없이 자동차를 끌고 가면서 아, 내일 뭐 수술한 환자는 어떤 상태일까 이렇게 보다가 사고가 난 거야. 엄청 크게 죽을 뻔했어요. 눈을 떴더니 온몸이 다 부서져 있어요. 다 부서져 있어. 붕대 감아 있어. 그리고 붕대를 풀었더니 손이 덜덜덜덜 거려요. 얘들아, 의사가 손이 덜덜거리면 수술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좌절해요. 그렇게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사방팔방 알아다녀도 당연히 힘들지. 근데 어느 날 어떤 소문을 들은 거야. 어떤 사람이 하반신 마비였는데 농구를 한단다. 하반신 마비가 나았단다. 너도 그 사람한테 한번 그럼 찾아가봐.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갑니다. 가서 대체 어떻게 나은 거예요? 비법을 알려주세요. 하니까 저기 산에 어디 찾아가 보면 어디 나라에 거기 찾아가 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거야. 해서 가볼 거야 하면서 가요. 가가지고 비법을 알아내요. 마법을 배워요. 어머 유치해라. 맞죠? 아니야. 영화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나아요. 근데 문제는 다 낫고 나서 그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쓰냐면 돈과 명예를 위해서 쓰지 않아. 이제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맞죠? 네. 성격이 입체적 인물이야? 그러면 평면적 인물이야? 입체적 인물인 거야. 아이언맨도 입체적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쌤이 지금 말해줬으니까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밑에 하나만 써놓을까요? 흥부전에 놀부. 흥부전의 놀부는 입체적 인물일까? 평면적 인물일까? 예림아. 평면 입체. 골라봐. 다 물어볼 거야. 평면 입체 예림. 3, 2, 1. 평면. 자, 다 같이 틀렸습니다. 놀부는 입체적 인물이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라. 전체가 다 평면이라고 외친 반은 이 반이 처음이에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얘들아, 봐봐요. 놀부는요, 흥부가 까치다리 고쳐져가지고 박씨 얻어서 대박 난 거 보고 어떻게 해요? 나도 박씨 받고 싶어 해서 멀쩡한 까치다리 똑 부러뜨려서 야 빨리 박씨 물어와 하잖아요. 박씨를 물어와요. 박이 생겨요. 쪼글라 봐요. 뭐가 나와요? 도깨비가 나와서 뚜까 패요, 놀부를. 자, 그러면 놀부가 거기서 안 되겠어. 까치다리 한 100개 부러뜨려가지고 100개 중에 하나는 대박 나겠지 이래요? 아니에요. 뚜까 맞고 정신 차려요. 흥부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게.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해가지고 놀부와 개가 천선해요. 마지막은 행복한 결말이에요. 아, 갱생을 해요? 갱생해요. 아.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너네는? 놀부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도깨비한테 뚜까 맞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놀부랑 흥부랑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생각보다 비관적이네, 이 친구들. 자, 입체적 인물입니다. 성격 바뀝니다. 그러니까 악인에서 선인으로 바뀌어요. 정신 차립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감자의 복녀 살펴봤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복녀가 어떤 친구였는지? 죽은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한 3일 전에 쌤이 이 얘기 했거든요. 감자의 복녀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저 뒤에 친구가 엄청 조용한 친구였어요. 근데 갑자기 나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죽었다고. 맞아, 죽었어. 누구한테 맞아 죽었어요? 남편한테. 남편 아니야. 남친한테 맞아 죽었어. 남편도 있고 남친도 있거든요. 우리 복녀는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남친이 왕서방이야. 근데 왕서방이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를 두고 결혼할 수가 있어 막 이래요. 지는 남편도 있으면서. 근데 왕서방한테 죽잖아요. 왕서방 손에 죽어요. 자, 근데 원래 복녀는요 착한 친구였어요. 도덕적 성품을 지니고 있었는데 어떤 모종의 사건을 겪고 문란한 여자로 변해요. 입체적 인물인 거야. 이해됐어요? 뒤에 나와요. 복녀 나오거든요. 확인 문제 길게 살펴볼 수 있어요. 현관 한편 해주세요.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 자, 전형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혹은 그 계층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유형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얘들아,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을 위해서 충성하는 친일파들이 득세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친일파가 나온다? 전형적 인물이에요. 오케이? 자, 껍빛달리에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껍빛달리가 무슨 의미냐면 껍빛다는 혹시 이거 읽어본? 맞아요. 껍빛다는 캡틴, 미국 말로 캡틴이고 미국 그 말인 캡틴을 러시아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껍빛단. 오케이? 캡틴 리인 거예요. 이인국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쌤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했고요. 얘가 평양에 살았거든요. 평양이 어디야? 북한. 북한이야. 북한에 있었을 때 친일을 했어. 해방이 돼버렸네. 잡혀가요. 잡혀가가지고 니 친일했지 안 되겠다고 깜빵에 들어갔는데 깜빵에서 뭐 할 것 같아요? 이인국 박사? 러시아 군사한테 붙어가지고. 러시아어를 처음에 공부해요. 러시아로 막 공부를 해서 그 러시아에 되게 높은 장교가 혹이 달려 있는 거야. 그거를 수술해줘. 왜냐면 이인국 박사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장교한테 빌붙어가지고 또 득세를 해요. 친러파, 친소파 하고 이제 1.4 후퇴 이후에 서울로 가요. 자, 6.25 전쟁 그 당시에 남한 쪽은 누가 점령하고 있었죠? 미국이야, 러시아야? 미국. 서울 가서는 미국한테 붙어요. 친일, 친소, 친미 다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기로 시작해요. 기회주의자. 오케이? 자, 그래서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뭘까요? 이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안 돼요. 벌 받아요. 자, 개성적 인물은요. 쉽게 말하면 4차원. 독자적인 인물. 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또라이. 4차원. 오케이? 여기 우리 친구들 아까 이상의 날개 읽어봤죠? 주인공이 어땠어요? 제정신 같아요? 제정신은 아니에요. 미쳤어요. 근데 미친 척하는 거야. 자, 볼게요. 날개라는 작품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상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자의식이 아주 강해서 스스로를 나는 박제가 돼버린 천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까지 나온 지식인이거든요. 근데 되게 행동을 되게 이상하게 해요. 현실을 되게 이상하게 인식하고요. 나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내랑 각방을 쓰거든요. 각방을 쓰는데 자꾸 아내가 나를 재워. 우리 자기 피곤하지? 양 벗고 좀 잘까?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가 있어요. 그러고 아내가 자꾸 남자들을 막 방에 들여. 뭘 하는 걸까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근데 나는 내 아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몰라 막 이래요. 그리고 아내가 외출할 때는 아내 방에 가요. 방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어떤 남자랑 놀아난 거예요? 아니에요. 화장품 가지고 놀아요. 와, 색깔 예쁘다 막 이러면서. 아니, 남의 거를 왜? 남은 아니지, 아는데. 근데 그러고 돋보기 가지고 개미 죽이기 이런 거예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현실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엔 좀 각성을 합니다. 날 잡구나 하면서. 자, 그 다음에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현관편 해볼까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자, 주동인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작품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리고 반동인물은 주동인물에 반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대립자, 적대자.
마블 영화로 치면 그렇죠. 자, 우리 친구도 혹시 본범 읽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본범 같은 경우에는 나가 주인공인데요. 나는요, 점순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점순이 아빠한테 찾아가요. 저 딸을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해요. 장인어른이 뭐라고 해요? 바로 안 되라고 하지 않아. 야, 니 얘를 한번 봐라. 키가 이만하다. 좀 크면 데려가. 그 대신에 너 우리 집 와서 일해. 그래서 일을 계속 시켜요. 근데 다음 봄이 되고 그 다음 봄이 돼도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야. 사실 장인은 결혼시킬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말쯤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결혼시켜준다며 하면서 머리 쥐뜯고 싸워요. 자, 여기서 나는 주인공, 장인어른은 나와 대립하는 인물인 거죠. 외적 갈등이야, 내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인 거죠. 이해됐어요? 외적 갈등.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는 작품의 주제와 깊이 연관이 됩니다. 먼저 우호적인 태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인물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는 경우고요. 인물에 대한 동경, 경외가 뭐예요? 경외는요, 여기서 종교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신을 경외하잖아요. 종교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종교 있으신가요? 없어요. 종교. 교회 갔다 왔어요. 종교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종교 있어요? 없어요. 종교 있어요. 경외하잖아요, 신을. 경외가 뭔데 그러면? 약간 말로 설명하기 좀 그런데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써주세요. 공경하면서 얘들아 공경도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에서 너무 나쁘게 행동을 하면 나중에 벌 받잖아요. 그쵸?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심. 동정, 연민 이런 것도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자, 이문고의 관철수필 이 부분에서는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어떤 사람이냐면 괄호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근엄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 경칭을 받았던 사람이야. 그만큼 아주 높은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괄호 계속 하세요. 저만치 멀리로 건너다 보이면서 어려운 사람이었어. 너무 대단해 보이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근데 그런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어깨춤을 추고 있네? 이게 뭐야? 하면서 충격받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었어요. 넘겨보고요. 이번에는 적대적인 태도입니다. 여기 얘들아 풍자가 뭐예요? 풍자? 웃기게 막. 맞아요. 비판적 웃음. 근데 풍자를 하려면 얘들아 무조건 간접 비판이야. 간접 비판. 돌려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간접 비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시에서도 풍자 쓰이잖아요. 우리 친구도 혹시 이 시 들어본 적 있어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올라가가지고 건너산 바라보니까 백송골이 떠 있는 거야. 독수리 같은 친구가, 매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두엄에서 자빠졌어요. 시 좀 배워본 적 있어요? 안 배운 친구도 있고 배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시만 보면 두꺼비를 조롱한 애이지만 사실 실상은 뭐를 비꼬려고 하는 거야? 탐관오리. 맞아. 민중을 괴롭히는 탐관오리. 근데 민중 괴롭히는 탐관오리라는 말이 있어 없어 지금? 시에? 없어요. 간접 비판인 거야. 오케이? 우리 친구들 지금 쌤이 한 30초 줄 거예요. 황방근은 이렇게 말했다 읽어보고 이 작품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 누굴까? 황방근일까? 이장일까? 민씨일까? 찾아서 세모해주세요.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지.
윤재 찾았어? 응. 범수 찾았어? 누구 비판하는지? 소정이 찾았어? 누구지? 보자. 그렇지. 맞아. 답은 뭐예요? 2장입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아이, 잘했네. 아니래? 내가 뭐 아, 민씨라고 했잖아. 민씨의 입을 빌려서 2장을 비판하는 거야. 헷갈릴 수도 있지, 맞죠? 친구가 자꾸 감싸주지 않고 저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네요. 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망그이는요,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인물이에요. 근데 착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 늘 있어. 그치? 여기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황만근은 정말 훌륭한 인품을 지녔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황만근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황만근한테 다 시켜요. 자, 어느 날 여기 밑줄 농민 걸기 대회에 나갔다는 황만근이 실종됩니다. 농민 걸기 대회가 뭐냐면 여기 뭐라고 돼 있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촉구하려고 일어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어떤 문제냐면 자, 우리 친구들 2009년생이죠.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한참까지는 아니다. 좀 전에 1997년에 나라가 폭망했어요. 무슨 일이 터졌죠? IMF가 터집니다. 도시도 쫄딱 망하고요. 농촌도 쫄딱 망해요. 농촌을 개발하겠다고 막 온갖 새기구, 막 새기술 막 들였는데 그거 공짜로 들인 거 아니에요. 빚을 내고 막 들인 건데 농가 부채가 엄청 쌓여버린 거야. 근데 나라는 망했어. 어떡해. 농가 부채 탕감해줘 하면서 걸기 대회를 연 거예요. 농민들이. 근데 황만근이 왜 실종이 됐냐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장이 불러요. 만근아, 우리가 농민들 아이가. 농민이면은 경운기 타고 가야지. 경운기 타고. 아니 뭐 경운기 타면 한 5시간 정도 걸리지만 그래도 경운기 타고 가자. 알겠지? 하고 지는 트럭 타고 가요. 게다가 우리 망그이 경운기는 고장 났거든요. 그래서 그 경운기 타고 갔다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운기가 논 쪽으로 빠져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들의 품에 안겨서 돌아옵니다. 그 뼈가루로. 오케이? 너무나 슬퍼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젯밤에 이장님,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황만근 씨한테 뭐라고 했어요? 하니까 이장이 뭐라고 하냐면 민 씨한테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 잘못됐나? 막 이렇게 화를 내요. 괜히 찔리니까 화내는 거야.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장님,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됐다는데 거기 꼭 황만근이가 가야 돼요? 치체 높은 사람들끼리 가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황만근이 가야 했습니까? 황만근 씨만 가야 될 이유가 있었냐고요. 황만근 씨한테 따로 부탁할 정도로. 지금 서술자는 여기 밑줄. 민 씨의 입을 통해서 황만근을 무시하고 이용하는 이장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냅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은, 그리고 서술자는 이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마을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서정고 가는 친구들 있나요? 서정고? 있어요? 서정고 작년 내신에 수록되었던 내신의 시험범위였어요. 자, 객관적 태도, 중립적 태도, 관조적이 뭐야? 관조가 뭐야? 그렇지, 고요한 마음으로 조금 떨어져서 관찰하는 태도.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가 없어요. 긍정적, 비판적 평가를 내리지 않고 보는 그대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박태원의 천병풍경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쓴 소설이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샌드 처음 서울 왔을 때 아주 신기했었는데요. 이 소년의 모습도 그래요. 소년은 와, 서울이야 하면서 너무 신기해요. 와, 전차도 너무 신기하고 자동차도 너무 신기하다. 저기 전차 한번 올라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소년에 대해서 서술자가 너무 귀엽지 않아? 혹은 좀 걱정된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없습니다. 객관적인 태도예요.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차례인데요. 일단 우리 소설 읽을 때 제일 먼저 뭐 봐야 돼요?
제목 봐야 됩니다. 껍빛달리 아까 제목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캡틴 리였고요. 앞에 보세요. 이 작품에 수록된 이 지문의 문제는 총 4문제입니다. 먼저 시점에 관련된 문제 나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인국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그리고 3번, 인물 유형이 어떠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네. 자, 그리고 4번. 쌤 봐봐. 4번 애들 많이 틀렸다. 기억에서 미음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쌤 보세요. 쌤 보세요. 기억 읽고 선지. 니은 읽고 선지로 와서 OX. 디귿 읽고 선지로 와서 OX. 오케이? 앞부분 줄거리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국 박사는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을 했고요. 광복 언제 됐어 우리? 45년. 그렇지. 1945년에는 이후에는 소련군한테 빌붙어서 위기를 또 모면하고 1.4태 이후에 서울 와서는 투교의 생명력으로 고난을 딛고 미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 지도층이 됩니다. 기회주의자적 면모. 그리고 이제 이인국 박사는 딸내미를 미국인이랑도 결혼시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 가기 위해서 브라운 씨의 도움을 받고자 브라운 씨의 관사 앞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1번 틀리면 안 돼요. 쌤 봐봐. 나가 있으면 몇 인칭? 1인칭이야. 나가 있는지 봐봐. 오케이? 그리고 이인국 박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는지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자가 과연 객관적으로 보고 있냐? 아니면 주관적인 어떤 좀 평가나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지 잘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세요. 4문제니까 시간은 6분 드릴게요. 4시 21분까지. 예림이 잠깐만. 이거 부딪힐 수 있어. 예림이 피곤하지? 자, 얘들아, 앞에 볼까? 껍빛달리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 무슨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초점화자가 이인국인 거죠. 자, 2번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을 친구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2번 답은 3번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3번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4번을 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객관적인 서술이 안 드러난 부분 한번 볼까요?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에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국외로 내어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였다. 얘들아, 그냥 이인국 박사는 죄책감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자책감 같은 거 아예 생각도 안 해보네, 얘는. 이거 국가보물이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보물. 그거를 미국인한테 주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오히려 워낙 우리 브라운 씨는 소중하게 많으니까 이거 별로 탐탁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도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야. 나의 처세법은 USA도 통하는 거나 하면서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 기고만장하다. 뭔가 어투가 부정적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3번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절대 개가천선 안 합니다. 평면적 인물이고요. 그리고 4번 마지막으로 답이 몇 번이에요? 얘들아, 연민 없어요. 연민. 서술자는 이인국 박사 연민 어린 태도로 보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는 오늘 3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려 넘어갈 거예요. 우리 저걸 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 친구들 이건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3강입니다. 서술상의 특징.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서술상의 특징. 자, 서술상의 특징. 우리는 서술 방식, 3가지 서술 방식을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볼 거고,
인물 제시 방법인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볼 거고요. 풍자와 해악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서술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서술 방식은 밑줄 서술자가 독자한테 내용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내용 전달 방식의 종류에는 세 가지, 서술, 묘사, 대화가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수민이는 착한 사람이다 하면은 되게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묘사를 해볼까요? 수민이는 규림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진 거야. 규림이가 넘어진 것을 본 수민이는 화들짝 놀라는 표정으로 재빠르게 뛰어가서 규림이를 일으켜 주었다. 걱정 어린 얼굴로 묘사해요. 자, 그럼 대화. 규림아, 많이 다쳤어? 내가 업어줄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규림이가 그 정도는 아니야, 괜찮아. 넌 정말 착한 친구구나. 대화예요. 맞죠? 얘들아, 수민이는 착한 사람이다 랑 수민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리고 규림이랑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셋 중에 뭐가 전개 속도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서술이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수민이는 착한 사람이다. 오케이?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개 속도가 달라진다. 이해됐어요?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뭐야? 서술이야. 서술이 속도가 제일 빠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서술은 말 그대로 인물의 내면, 사건, 배경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묘사와 대화가 아닌 건 싹 다 서술입니다. 서술의 방식의 대표적인 것 첫 번째, 형광펜 들어주세요. 요약적 제시입니다. 요약적 제시. 짧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서술자가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인물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짧게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거, 요약적 제시입니다. 자, 속도감이 빠르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살펴보세요. 쌤 보세요. 잠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세린아, 여기 대화 있어, 없어? 없어요. 묘사도 거의 없어요. 요약적 제시입니다. 서울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타난 요약적 제시 부분.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의식의 흐름 기법, 형광펜. 지금 우리는 서술 방식 보고 있고요. 묘사나 대화가 없는 서술 보고 있어요. 서술의 첫 번째 요약적 제시 받고 이번엔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의식의 흐름 기법. 한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기억 이런 겁니다. 자, 누구의 머릿속에 들어가 볼까요? 누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볼까? 은진이. 아, 오늘도 역시 국어학원에 갈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된다. 얼마나 수업이 재밌을까? 생각보다 좀 피곤하네. 아, 눈을 좀 감아볼까? 아니야, 지원쌤이 저렇게 열심히 수업하시는데. 눈을 떠야 돼. 아, 근데 수업 끝나고 오늘 뭐 하지? 친구랑 놀까? 마라탕 먹을까? 아, 근데 다음 주까지 숙제 없다니까 너무 좋네. 몰아서 해야지? 아니야. 몰아서 하면 안 되지. 지원쌤이 저렇게 강조하시는데. 얘들아, 지금 떠오르는 대로 얘기했어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자, 근데 떠오르는 이 생각들이 인과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의 논리적 순서가 없고요. 사건의 인과성이 중요시 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도 아까 박태원의 천변풍경 잠깐 봤잖아요. 박태원 씨는 일제강점기 소설가입니다. 요것도 일제강점기의 소설이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보씨가 주인공인데요. 자, 구보씨는 처음에 자기 손바닥 위에 있는 동전을 봐요. 동전 동그라미. 근데 거기에 뭐 숫자가 막 적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기에 뭐 의미가 있다고 해도 여기에 행복은 없는 것 같아. 막 갑자기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러다가 구보가 전차가 향해서 가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차 가는 거 보면서 나 저거 타고 창경원 갈까? 이렇게 창경원 갈까? 하고 생각한대요. 창경원 동그라미.
창경원이 어딜까요? 차경. 창경궁 같죠? 창경원은 그 동물원 혹은 식물원이에요. 오케이? 동식물원. 자, 생각이 의식 흐름 기법에 따라서 인과성이 떨어집니다. alright? 넘어가고 그 다음 묘사입니다. 자, 묘사는요. 밑줄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거야. 그림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림 그리듯이 아이 안 돼. 그림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얘들아, 그렇다 보니까 회화성이 두드러져요. 회화성이 뭐야?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회화성이 두드러진다. 묘사를 사용하면 회화성이 두드러진다. 묘사를 통해서 대상을 조금 더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독자한테 좀 더 생생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런 거야. 지원쌤은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지원쌤이 물건을 막 던지기 시작하면서 발차기를 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 더 생생하고 사실감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황순원의 학입니다. 6.25 전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는 마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주인 없는 집 봉당에 흰 박통이 막 굴러다니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세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국군이 막 들어오니까 얘들아 쌤 보세요. 38선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이 지배했다가 남한이 지배했다가 거기 사람들은 진짜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남한 쪽 사람들 있을 때는 국군이 있을 때는 민주주의 너무 좋아요. 사회주의 싫어요. 이래야 되고 또 인민군들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 남한 너무너무 싫어요. 국군 안 따랐어요 우리. 북한 최고, 사회주의 최고 막 이래야 되고 너무 힘들었겠죠. 늘 불안감에 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넘기고 마지막 대화. 우리는 지금 서술 방식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화입니다. 대화는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이고요. 대화의 방식으로 서술을 하면 인물들의 뭐가 잘 드러날까요? 성격이 잘 드러나요. 어떤 성격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친구로, 모든 친구들은 안 그렇겠지만, 세린이를 예를 들어 보면, 세린이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하면은 서술이에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세린이 오늘 숙제했어? 하는데, 아니? 너 선생님한테 그렇게 반말을 할 수가 있어? 어쩌라고? 하기 싫은데? 막 이러면, 얘들아, 확실히 개성이 드러나죠? 맞죠? 근데 절대 그럴 일 없어서 세린이 예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화를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그 개성이 잘 드러날 수 있어. 사건을 더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 이해됐어요? 자, 여기는 대화가 나타나 있는데요. 염산섭의 두 파산이라는 소설입니다. 여기서 두 파산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써볼게요. 정신적 파산과 육체적 파산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이 소설에서 오김이고요. 육체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정래 엄마, 정래 모친. 이 소설에서는 정신적으로 파산한 사람, 육체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나타나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시대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쌤 보세요. 오김이랑 정래모치는 친구였어요. 둘 다 일본 유학생이었고요. 근데 이제 오김이가 살짝 좀 나쁜 길로 빠지기 시작해요. 남편이 친일파 경찰이에요. 오김이보다 한 나이가 20살 많은 남편이랑 오김이가 결혼을 하거든요. 권력에 이끌려가지고. 아이고 근데 해방을 해버렸네. 오김이 어떡해? 돈을 최대한 빨리 끌어당겨야 돼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해요. 고리대금이 뭐예요? 규림이 쌤한테 돈 좀 빌려줘 하니까 규림이가 네 알겠어요 쌤 100만 원 드릴게요. 그 다음 주 됐더니 쌤 왜 돈 안 갚으세요? 1000만 원 주셔야죠. 이렇게 한 거. 고리대금업이에요. 오케이? 높은 이자를 매기는 거. 오김이가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정래 모친이 얘들아 문구점을 해요. 근데 돈이 없어. 오김이한테 돈을 빌려요. 근데 오김이가 정래 모친이 아무리 친구여도 얄짤없어요. 빨리 돈 내놔라 돈 내놔라 해요.
근데 정례부친이 문제는 교장한테도, 학교 교장한테도 돈 빌리고 오기미한테도 돈 빌린 거야. 자, 그래서 오기미가 교장한테 시켜. 야, 교장, 너 정례부친한테 가서 돈 받아와. 시킨 장면이에요. 보세요. 아, 참, 김옥임 여사가 뭘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네? 왜, 뭐라고 해요, 오기미가? 하니까, 아이, 글쎄, 그 20만 원을 나한테 여기서 받아가라던데, 어떻게 좀 이야기가 좀 결정이 났나요?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교장이. 그러니까, 우리 정례가, 자기 엄마를 앞장서서 정례가 말해요.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가게도 이제 먹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하면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적 갈등이 확연히 드러나죠. 대화를 통해서. 오케이? 그래서 외적 갈등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넘깁시다. 다음은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쌤이 시간 줄 테니까 4, 5, 6, 7 한번 풀어볼까요? 4, 5, 6, 7 개념콕. 글 읽고 푸세요. 질문할 거예요. 얘들아, 앞에 볼까? 질문해야지. 자, 앞에 보세요.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정황을 다 알고 있는데 작품 밖에 있어.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해서 내 입장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서술 방식이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쌤이 출근을 하다가 자빠져 버렸다 까지 하면 객관적이에요. 얼마나 아팠을까?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고전소설에 주로 등장합니다. 고전소설. 자, 하지만 현대소설에도 나타납니다. 서술자 개입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동그라미 평가를 직접 내리는 경우. 평가. 여기서요, 채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작품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얘들아,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되게 아픈 상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대를 보고 윤직원 영감은, 이 소설의 주인공 윤직원 영감은 태평천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얼마나 좋은 시대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줘서 얼마나 고마워. 뭐 일본이 물러가. 난 너무 좋아. 하면서 친일해요. 친일. 오케이? 풍자소설입니다. 세린아, 우리 저번 시간에 채만식 소설 하나 봤잖아. 뭐야? 우리 고모부는 정말 바보예요. 사회주의나하고만 말이야. 제목이야. 치숙. 맞아요. 어리석은 아저씨. 기억나요? 채만식의 치숙도 풍자소설. 채만식의 태평천하도 풍자소설. 오케이? 비꼬는 거야. 앞에 볼게요. 자, 보세요.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하다라고 꼬집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윤직원이 아니고 아들의 써놓으세요. 아들이 윤주사. 아빠가 윤직원. 이거야. 아이고, 우리 아드님께서 여기 왜 오셨어? 또 돈 빌리러 온 거지. 비꼬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정보가 왔습니다. 그거를 전달드리려고 왔어요. 말투가 되게 차분해요, 아들이. 아빠가 더 애 같아요, 말투가. 그걸 보면서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지체를 바꾸어서, 괄호할게요. 지체를 바꾸어서 윤주사가 아빠 같고 윤직원이 아들 같다. 그렇지 않냐? 하면서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요. 오케이? 서술자의 평가. 이번에는 서술자가 작중 상황을 판단해서 의견을 밝히는 경우. 의견의 동그라미. 자, 화산떼기라는 작품이에요. 우리 화산떼기는요,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막내 아들이 도시에 살아요. 근데 막내 아들이 어디 사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살던 집에서 살거든요. 일본인이 살던 집이니까 좋은 집일까 나쁜 집일까? 너무나도 좋은 집에서 사는 거야. 근데 옛날 촌집은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지만 적산집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거든요. 근데 화산댁은 그걸 몰랐던 거야. 집 바깥에서 자꾸 화장실 찾아요.
나 급한데 화장실 어딨지 막 찾아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화산댁이야.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괄호하세요. 그래서 서술자가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요. 밖에 없어. 결국에는 화산댁이가 밖에서 용변을 봐요. 그거를 막내 부부가 발견하고요. 어머님, 밖에서 하셨어요? 이렇게. 너무 쪽팔렸겠죠. 자, 그리고 서술자가 상황이나 인물로부터 느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자,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에는요, 고전소설이고요. 사씨가 당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 나중에 볼 거예요. 내용을 안 볼 거고, 자, 보세요. 아아에 동그라미 하세요. 아아 같은 경우에는 감탄사잖아요. 시로 치면 무슨 법이 쓰인 거예요? 그렇죠. 영탄적 어조야. 얘들아, 감탄을 하거나 느낌표가 나타나거나 감탄형 어미가 나타나면 무조건 감정 직접 표출이에요. 감동을 한 감정이나 혹은 뭐 화가 나거나 이런 다양한 감정을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직접 감정을 직접 표출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다 돼간다 얘들아. 내용 다 돼간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15분밖에 안 남았다 얘들아. 힘내봅시다. 자, 이번에 마지막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경우 서술자의 개입 다 끝났습니다. 서술자가 독자에게 여기 밑줄 말을 건네는 경우 시문의 상록수란 작품에서는 어떻게 말을 거냐면 영신과 주제소 주임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근데 그 요령만 따서 내가 말해주면 이런 거야. 독자한테 말하는 듯한 어투. 서술자의 개입. alright? 넘길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인물 제시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직접 제시입니다. 아까 쌤이 예시 들은 거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형광펜. 직접 제시. 직접 제시는 얘들아 다른 말로 말하기라고 하거든요. 아까 쌤이 말했잖아요. 수민이는 착한 사람이야. 하면 서술자가 그냥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거야. 서술자가 인물을 분석해서 직접 제시해주는 거야. 분석적 제시입니다. 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독자들은 인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 다 말해주니까요.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해요. 오케이? 자, 여기 이태준의 돌다리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창섭이 아버지에 대해서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좀 써놔볼까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직접 제시, 직접, 쉽지 않네. 직접 제시일 때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 써놔라잉.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 서술자, no. 인물과 독자의 거리. 가까운지 뭔지 써보세요. 여기. 써보세요. 직접 제시일 때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까울까 멀까?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가까울까 멀까? 훌륭해. 보자. 앞에 봐. 다 써봤어? 우리 지원씨. 지원아,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까워, 멀어? 가까워. 다 알고 있잖아. 친절하잖아. 친절하게 다 말해준다라는 건 다 알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가깝고요. 이와 달리 요거 보자. 이와 달리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다 말해주니까 독자는 인물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 멀어요. 맞죠? 자, 그리고 서술자와 독자는 가까울까 멀까? 가까워요.
독자는 친절한 서술자를 가깝게 느끼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간접제시는 안 한다. 왜냐면 이거 다 반대야. 간접제시는 서술자 인물 멀고, 서술자 독자 멀고, 인물과 독자는 가깝고. 오케이? 간접제시는 이거 다 반대. 쭉 넘어가서. 자, 간접제시 같은 경우에도 형광펜 해주세요. 간접제시는 보여주기야, 보여주기. 그냥 말해주지 않고 보여줘요. 수민이가 규림이 다쳤을 때 어떻게 말을 했는지, 어떻게 표정을 지었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독자는 정말 수민이는 정말 착한 친구구나. 뭐 이렇게 상상을 할 거 아니야. 더 극적으로 내용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극적 제시 써놓을까요? 왜? 묘사와 대화를 제시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직접 제시에서는 묘사와 대화가 아니고 서술을 해주는 거예요. 서술. 직접 제시 옆에는 서술 쓰시고요. 간접 제시 옆에는 묘사, 대화 쓰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묘사, 대화 쓰면 간접 제시. 서술하면 직접 제시. 자, 그래서 간접 제시를 하면 훨씬 더 생생하게, 그리고 독자는 더 상상을 할 수 있어.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 자,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입니다.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쌤 볼까요? 군부독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와 산업화, 197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소설에 나가 등장하거든요. 나는 교사예요. 그리고 내 집에는 뭐 약간 단칸방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새를 놨어요. 거기 그 단칸방에 한 사내가 들어와요. 근데 그 사내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이 민주화운동 관련해가지고 연루가 돼서 빨간 줄 입고 였어요. 빨간 줄 입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 감옥 갔다가 나와요. 그래서 막노동만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 사내가 나를 불이 나게 찾아왔어. 내 학교에. 그리고 뭐라 하냐면 돈 좀 빌려달라고 해요.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애를 꺼내야 되는데 병원에서 돈 없다고 안 꺼내준다. 돈 좀 빌려달라 해요.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처음에는 안 빌려줘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사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광펜 해주세요. 오 선생 나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다. 형광펜. 사내는 정말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서술이야, 대화야, 묘사야? 서술이야. 근데 지금 우리 사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대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존심이 강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말을 통해서 간접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나는 수술비 들고 병원 가요. 그래서 아내가 순산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사내가 사라져요. 그러고 그날 밤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이 끽 열려요. 도둑이 들어요. 도둑이 칼을 막 덜덜덜덜 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디벼보고 막 해요. 누굴까요? 사내입니다. 자,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요. 자, 풍자와 해악입니다. 마지막 개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풍자, 해악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풍자 같은 경우에는 풍자에는 세모해볼까? 풍자는 서술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나 사회 현상을 과장, 왜곡 혹은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서 간접적으로 뭐 하는? 비판하는 서술 방식이다. 얘들아, 간접적으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우의적이다란 말을 쓰거든요. 우의적이란 말이 뭐냐면 돌려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 의미해요. 우의적이다라는 말 기억하시고요. 왜냐면 풍자라는 말을 쓸 때 우의적이다라는 말이 잘 나와요. 오케이? 돌려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야. 아까 두꺼비 파리를 물고 그것도 우의적인 표현, 풍자. 맞죠? 자, 그리고 이와 달리 해악은요. 긍정적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독자에게 호감, 연민을 느끼게 하는 서술 방식이에요. 자, 오렌지맛 오렌지라는 작품에서는요. 되게 유식한 척하는, 똑똑한 척하는 비읍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아는 척하는 비읍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되게 웃기게 봐요. 근데 비판적으로 보진 않아요. 뭔가 좀 애정이 담긴 따뜻한 웃음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비읍을 향한 그들의 눈은 풍자가 아니에요. 해악입니다.
내용은 넘어갈게요. 자, 뒤에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풀어보면 좋기는 한데 얘들아 쌤 봐봐. 이거 현진건의 고향 친구들이 많이 틀렸는데요. 1번을 진짜 많이 틀렸거든요. 아직 미안해요. 넣으면 안 되시고요. 너무 죄송하지만 왜냐면 과제집을 볼 거라 가지고 이 작품에 대해서 1번을 친구들이 왜 많이 틀렸냐면 풍자해악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잘 봐주시고요. 문제는 안 풀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숙제는 그래서 몇 쪽부터 몇 쪽까지일까요? 본 책은요? 122에서 몇 쪽까지고? 그렇지, 137까지고. 과제집 잠깐만 펴볼게요. 과제집을 몇 쪽을 필까? 윤재야, 책 잠깐만 보여줄 수 있어? 우리 지원이 괜찮아? 피곤해? 윤재랑 친한 줄도 몰랐네. 윤재랑 친구인 줄 몰랐어. 머리카락 만지고 있길래 깜짝 놀랐어. 친구들이 잠깐만 21, 22 한번 펴볼게요. 40쪽, 41쪽 펴보세요. 얘들아, 미리 과제집에도 숙제 표시해 놓을까 그러면? 과제집 46에서 59? 46에서 59고요. 46, 59. 자, 친구들이 21번 많이 틀렸어요. 21번. 얘들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비 오는 날 쌤이랑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요? 동욱이가 원구한테 말해요. 야, 내가 너라면 동욱이랑 좀 같이 많이 있어줄 것 같은데? 내가 너라면 동욱이랑 결혼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구가 싫은데? 내가 네 동생을 왜 결혼해? 거절. 막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답 몇 번이에요? 4번이야. 거절 아니고요. 오케이?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근거가 있게 추론을 해야 돼, 얘들아. 마음대로 상상하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많이 틀렸어요. 22번.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자, 얘들아, 야스퍼스는 무슨 말을 했냐면, 자, 보세요. 어떤 큰 일이 생기면 그 죄의식은 정말 잘못한 가해자들이 가져야 되는데 죄의식이 나치의 것이 아닌 희생자들의 몫이 되었다고 덧붙였대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했던 그 나치의 잔인함에 대해서 죄의식이 나치의 것이 아니고 희생자들의 몫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살아남은, 여기 밑줄 칠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수용소 같은 곳에서 살아남은 누군가가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가 바로 살아남은 희생자들이 가진 죄의식의 궁극적인 기원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되게 슬픈 일이 있었어요. 제주 항공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두 사람은 행복할까요? 야, 내가 거기서 살아남았다. 좋을까요? 쌤이라면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또 승무원이잖아요. 내가 그들을 구출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남았네? 죄의식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슬프죠. 원고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원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욱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자, 답은 몇 번이에요?